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신소설가 신채시의 등장에서 이제 시가 문학에 해당되는 거 보도록 합시다. 창가고요. 그리고 개와 시조하고요. 신채시에 주목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창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창가 같은 경우에는 1910년을 전후해서 개화 가사의 형태 변화가 율격 변형으로 고정되어 나타난 형태. 그러니까 이제 개화 가사가 이제 형태가 변해요. 이제 1910년대가 되면은 개화 가사가 이제 형태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그 형태가 변형된 그 율격이 변형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고정돼서 나타난 게 1910년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개화가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개화가사는 율격이 사사조라고 했죠. 네 글자, 네 글자 이제 반복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 1910년대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율격적인 패턴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돼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하죠. 사사조에서. 그래서 이 새롭게 이제 사사조에서 변형된 그런 형태의 시가를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창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가라고 하는 이제 원래 의미는요. 원래는 무슨 명칭이냐면 우리가 이제 서양식 악곡에 맞춰서 가창되었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개화 개몽 시대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기독교 계통의 학교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됐겠죠. 이제 거기서 불리던 노래가 뭐였겠어요? 바로 찬송가였겠죠. 또 새로 설립된 그런 이제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또 찬송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이제 신식 노래 같은 거, 그렇죠. 외국의 이제 신식 노래가 등장했겠죠. 이제 그 노래가 바로 원래는 이제 창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화 개몽 시대에 지금 말하는 우리가 창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제 그 창가의 의미보다는 바로 개화 개몽 시대 창가는 바로 우리가 최남성과 이강수 있죠? 최남성과 이강수 이제 개인적인 창작 작품만을 우리가 이제 창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의 영역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 계통의 찬송가나 신식 노래가 창가였기 때문에 음악의 영역에서 서양 음악에 도입된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가라는 명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서양의 노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음악적인 거하고 서양 노래가 이제 서양 음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화기 시대 창가는 이제 그것보다는 바로 이제 최남성과 이강수의 개인적인 창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최남성과 이강수의 작품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은 이제 뭐니 해도 최남선의 이제 경부철도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경부철도가나 세계 일주가 같은 작품이 바로 창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개화 개몽 시대 창가라고 한다면 그냥 최남선과 이강수의 개인적인 이런 창작 작품을 우리가 창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의미는 이제 서양의 악곡에 맞춰서 노래 부르던 이제 가창되던 노래를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 찬송가나 뭐 그런 신식 노래 같은 게 창가였으나 우리가 이제 개화 개몽 시대의 창가를 우리나라 시대에 한정을 해본다면 바로 최남선과 이강수의 개인적인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남선의 이제 경부철도가나 세계 일주가 같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진짜 원래 그냥 의미의 창가는 이제 음악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창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최남선과 이강수의 이 작품들 있죠. 경부철도가나 세계일주가 같은 작품은 이제 음악보다는 바로 이제 문학으로서의 우리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으로서의 시,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의미가 우리나라의 개화 개몽 시대 창가는 이제 음악이 아니라 바로 이제 문학의 형태, 문학의 이제 시 그런 형태구나, 문학의 이제 시가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보다는. 그래서 이제 형식을 보자면 형식은 뭐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3문보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 띄어서 3문보고요. 4, 3, 5조 그러니까 네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이게 반복됐다는 거야. 그리고 또는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반복. 그래서 합치면 이제 일곱 글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형태를 가졌냐면 또 길이도 제한 없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상당히 길게 계속 반복만 한다면 좀 쭉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창가라고 하는 작품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최남선이 일본 유학을 하면서 받아들인 이제 일본의 창가가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형식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사 작품 있었죠. 개화가사 같은 경우에 사사조였잖아요. 네 글자 네 글자에서 이음보 격의 이런 가사를 좀 변형을 시킨 것으로 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시가들이 사사조의 이음보의 전통적인 가사에서 좀 벗어나고 좀 다양한 율격과 이런 형식의 파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점차 이제 현대의 자유시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시는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 거잖아요. 형식 같은 거, 내용 같은 게 이제 점점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가사에 이런 틀에 박힌 틀, 뭐 사사조의 이음보라든가 이제 그런 틀에 박힌 틀에서 좀 이제 변형되고 조금 더 자유로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합가와 후렴이 붙어 있었고요. 뒤에 이제 합쳐서 부르는 거 후렴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보시면 가사의 이런 형식적인 개방적인 속성 그리고 여러 이렇게 늘어나면서 점차 늘어나면서 계속 우리가 시가 점점점 개방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가사의 그 형식 특징 그리고 이제 분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쪼개는 거 하나의 연이 끝나면 또 이렇게 우리가 반복 하나의 연이 끝나면 또 반복되는 이게 이제 가사의 형식이잖아요. 그런 형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가는 좀 독자적인 어떤 형식을 갖췄다. 라고 볼 수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합과 후렴이 붙고요. 개화 가사에 비해서 굉장히 길이가 길구나. 길이가 제한 없이 개방적으로 마구마구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율격 패턴을 본다면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적어놨는데 보시면 이제 3원 보고 역시 네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고 요 두 개 합치면 일곱 글자죠. 그래서 또 일곱 글자, 또 다섯 글자 이런 식으로 삼문보로 반복이 되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뭐 그냥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작품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화 계몽 시대의 창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찬송가의 가사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최남선과 이강수의 개인적인 창작 작품에 한정해서 우리가 창가 작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 위주로 더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길이가 왜 이렇게 길어졌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어때요? 이제 근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화 계몽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근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같은 경우에는 1908년에 우리가 이제 신문관이라고 해서 최남선이 창설한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서 출판이 됐고요. 경부철도라고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근대적인 산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무엇이냐? 뭐니 해도 기차였던 거예요. 기차 이게 뭐야?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근대적인 우리가 산물이었죠. 그래서 이 기차를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내용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 기차가 이제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이제 거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문물이 일으킨 변화에 대한 예찬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 우리 민족이 가진 그런 풍속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남선이 지은 이런 창가 작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식, 그렇죠? 이제 가사보다 좀 더 자유롭고 더 길어지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근대적인 변화를 노래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남선의 창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우리가 봤던 개화가사와는 다르게 개화가사는 어땠어요? 개화 계몽시대 개화가사는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민족이 중요하고 국가의 독립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땠어요? 우리가 특히나 개화가사에서 대한매일신보 이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또 비판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침략적인 일본에 대해서 친일 세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게 개화가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다르게 최남선의 창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이제 새로운 문명이 오고 있다. 이제 그런 세계를 동경한다. 새로운 문물, 지식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화 계몽 시대에 개화 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실 비판적인, 좀 더 그런 현실과 밀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본다면 최남선의 창가 같은 작품은 새로운 문명, 세계를 동경, 새로운 문물, 지식을 받아들여 계몽해야 돼. 막 이런 약간 좀 낭만적인 그런 이상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경부철도 노래 같은 경우도 이제 1908년에 발표가 됐고, 이제 근대적인 문명,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철도가 있고 기차가 들어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축하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경부철도에 개통이 되는구나, 축하한다, 막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역시 새로운 문물, 지식 예찬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부철도가 시작되는 남대문역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끝역인 이제 부산역에 이르기까지 철도로 이어지는 지역들을 차례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그런 풍경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가 얼마나 이제 우리 국토를 사랑하고, 그리고 풍속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철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찬양,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최남선의 창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부철도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메이지 연간에 나온 철도 창가의 내용 구성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또 조선 후기의 기행가사라고 있었죠. 기행가사가 보여주던 그런 어때요? 이제 경치를 얘기하고 굉장히 길게 이야기 형식으로 가던 거하고 좀 이어진다라고도 또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도를 우리가 여기 지나가면서, 철도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 풍경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찬 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잘 나와 있어서 한번 보면은 이제 경부철도 노래 고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경부철도예요. 그래서 우렁차게 통하는 기적 소리, 푸푸, 옛날에는 이런 칙칙칙칙 퍽퍽퍽 이런 거였으니까 기적 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가서 뷰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짜리분한 바람에 형새 같으니 아주 막 우렁찬 그런 모습이다. 기차가 푹푹푹 가는 모습이. 그래서 어때요? 여기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굉장히 빨리 가는구나 기차가. 푹푹푹. 뭔지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이런 예찬 같은 걸 담고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또 본다면, 옆에 보시면 또 세계 일주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세계 일주가 역시 이것도 무슨 내용이겠어요? 세계 각국에 대한 인문 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세계 각국에 있는 인문 지리에 대한 그런 지식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지역에 있는 특징, 그리고 풍물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세한 어떤 주석을 덧붙이고 있어요. 밑에 이렇게 주석이 딱 달려 있기 때문에 세계 일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적 흥미, 호기심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창가가 최남선의 창가 작품을 보면 결과적으로 계속 다 어때요? 여기 나와 있죠. 새로운 문명 세계를 동경한다든가 새로운 문물, 지식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담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화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 우리가 이제 창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가사 형식이 이제 살짝 바뀌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창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창가가 등장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가사 형식이 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음악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이제 잃어버리고요. 결국에 이제 개화가사는 소멸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시기가 되면.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뒤에 결국에 이런 개화가사나 창가나 결국에 다 결과적으로 뭐로 갑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로 가게 되면 현대로 가게 되면서 결국에 자유시의 형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어때요? 이런 이제 율격을 파괴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화가사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또 산문이 확대가 되게 되죠. 이야기 형식이 점점 확대가 된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화가사가 이제 담고 있었던 그런 소재,
그리고 개방성,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식도 결국에 우리가 이제 산문의 특성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사의 양식은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소멸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화 시조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개화 계몽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시조도 역시 변화를 겪게 돼요. 이제 개화 시조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개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당시 이제 잡지에 실렸던 것들이고요. 1908년 11월 27일부터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이제 사조라는 챕터가 신설이 돼요. 이제 거기에서 발표된 약 350여 편의 시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화 시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국민신보라든가 대한민보라든가 뭐 대한유학생 회보라든가 소년이라든가 청춘 뭐 이런 잡지나 뭐 이런 데도 여러 편의 시조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때 이제 개화 시조들은 작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요. 보통 이제 작품마다 제목이 붙어져 있는 형태였었죠. 그리고 이제 작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익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우리가 이제 시조 작가가 등장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개화기, 우리 이제 개화 계몽 시대의 시조는 어땠어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역시 이제 창곡과 분리가 됐어요. 그 전에는 우리 시조라고 하면 뭐였어요? 음악, 노래였죠. 자, 근데 이제 음악이랑 이제 노래였는데 시조라는 건 노래였는데 음악과 이제 가사가 같이 합쳐서 불려졌다면 이제 이때 이제 개화 계몽 시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음악과 이제 이 가사가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음악의 곡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었죠. 율격 이런 게 중요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가사가 중요하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어때요? 눈으로 읽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때요? 개화 계몽 시대, 이제 개화기의 시조는 우리가 이제 읽히면서 우리가 진짜 요즘 이제 현대시라고 하는 읽는 눈으로 읽는 문학으로서의 이제 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작품마다 제목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개화 시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시조에 제목이 붙는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시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때요? 성산문의 뭐 시 같은 경우에 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앞부분을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조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홍랑의 시 같은 경우도 밑버들 가리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렇게 쓸 때 그 앞부분을 앞 구절을 초장에 있는 그 앞 구절을 떼가지고 우리가 제목이라고 하지 딱히 제목이 딱 확실하게 붙여져 있지 않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개화시조의 특징은 바로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게 붙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결국에 뭘까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뭔가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제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시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구나. 그것을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의 특징, 개화 시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개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조 자체의 그런 이제 뭐 서정성 이런 거보다는 좀 주체적인 민족 의식, 이 당시 시대상이라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민족 의식에 근거해서 현실 상황을 철저히 인식을 하고요, 비판을 하고요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개화 시조의 특징입니다. 이게 저 당시 시대 상황과 여러분들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개화 계몽 시대 시조가 좀 이제 어떤 형식적으로 좀 뭔가 형식적으로 좀 변화를 드러낸 거는 바로 이제 최남선의 이제 연시조 창작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어때요? 34, 34, 35, 43에서 초장, 중장, 종장 해가지고 이제 평시조의 형식 이렇게 짧은 형식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시조의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최남선이 이제 연시조를 좀 널리 창작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시조라고 하는 건 단형 시조, 짧은 초장, 중장, 종장의 짧은 시조였는데 이것을 연달아 쓰는 시조가 뭐예요? 이것을 연달아 쓰는 게 바로 연시조가 되죠.
그 얘기는 결국에 바로 이제 개화기에 굉장히 어때요? 이제 내 의미가 시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 많았구나. 좀 더 확대되고 있었구나.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자 했구나. 그래서 그에 걸맞게 시조의 형식이 이제 연시조의 형식이 나타나게 됐구나.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연시조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이택의 도산 12곡이나 윤선도의 오후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남선이 바로 이제 개화 계몽 시대에 새롭게 이렇게 시조 연달아 쓰는 연시조 창작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에 어때요? 그런 형식적인 특징 중에서 이런 이제 시조가 연달아 늘어나는 연시조의 형식에서 바로 내용을 풍부한 내용을 담고자 했구나. 시적인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었구나. 언제? 바로 개화기 때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화 시조가 이렇게 연작되고 있었다는 것은 시조가 그만큼 형식적으로 확대되고 있었구나. 그만큼 시조가 담아야 하는 내용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것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결국 이제 이때 개화기 시조는 이제 창고과 분리가 돼서 드디어 눈으로 읽는 문학으로서의 이제 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연시조 창작이 개화 시조가 연작성의 성질을 띠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화 시조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당시의 시조도 다양한 이제 변화를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신체시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신체시 말 그대로요. 새로운 신자의 몸체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의 시라는 거예요. 이전 시대와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시다 라는 이름이 바로 이제 신체의 시고요. 똑같은 말로 또 신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시라고도 하든지 신체시라고도 하든지 둘 다 동일한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우리 시조나 가사 작품, 조선시대에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악과 함께 있었던 노래였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개화 계몽 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드디어 어떤다 그랬어요? 분리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하는 지금 현대의 그런 눈으로 읽는 시의 형태가 바로 이제 신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작품들, 그 이전의 조선시대의 우리 시조나 가사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읽는 새로운 형식의 시다라고 해서 신체시죠. 신체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형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 이 신체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로 이제 1920년대에 우리가 이제 20년대가 되어야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의 그 자유시의 형태가 이제 그때 드디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대 자유시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예전의 그런 시가 작품에서 근대 자유시로 가기 위한 그 과도기적인 작품에 있는 게 바로 신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체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이 꽉 정형적으로 있었던 시조나 가사 작품에서 자유로운 형식인 자유시로 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신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시 같은 경우에는 최남선만 썼어요. 최남선만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작품 수도 얼마 되지 않겠죠. 최남선이 만든 잡지인 바로 소년 잡지에서, 그리고 뭐 청춘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려져 있는 아주 실험적인 형식의 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정적인 율격이 있었던 시조나 가사 작품에서 근대 자유시로 나아가기 위한 최남선이 실험을 했던 그 몇몇 편의 작품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체시라고 하죠. 결국 신체시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로 가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인 작품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신체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개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 우리 시조나 가사나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죠. 특히 최남선의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신체시로서는 바로 뭐가 있냐면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있답니다.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새로운 형식이다. 예전 작품과 다른 아주 새로운 형식의 시인 바로 형식적인 개방성이 바로 신체시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개화가사나 개화시조도 어땠어요? 약간 고정적인 형식이 있었죠. 특히 이제 개화가사 같은 경우는 분장의 방식 계속해서 연달아서 가고, 또 역시 시조 역시 개화시조 역시 연작이라고 했었잖아요. 시조가 이제 그 단영 시조가 연작 연시조의 형태로 가고 있어서 이제 개봉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또 사사조의 율격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사조의 율격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뭐 7사조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3, 5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의 형태로 변해 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완결된 어떤 이제 형식이 있었던 게 바로 그 이전 이전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개화시조나 이제 개화가사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아예 이제 좀 자유로움을 향해서 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신체시의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신체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뭐 어떤 고정된 형식을 지니게 있는 게 아니고 각 작품마다의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시 형식을 각자의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었어요. 결국에 이제 근대 자유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일상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작품과는 다르게 우리가 신체시의 이제 대표적인 시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했듯이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잖아요. 거기서 보면 털썩 뭐 이런 거라든가 바로 의성어를 넣고 있죠. 두루룽 콱이라든가 그런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게 시에다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신체시의 특징이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계몽의식이 담겨져 있다. 주제로서는 이제 계몽의식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신체시의 특징이에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죠. 개화 계몽 시대라고 하는 바로 이제 새로운 서구 문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소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바로 이제 계몽의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개화 계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장르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개화 가사하고 개화 시조뿐이에요. 창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사가 어떤 율격적인 좀 변형이 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체시 특히 이제 신시 똑같은 거예요. 신체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로 가기 위한 이제 과도기죠. 근데 자유시로 넘어가기 위한 잠깐 스쳤다 가는 그 형식이기 때문에 딱 어떤 장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남선의 신체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해에게서 소년에게 하고 이제 꽃두고가 있답니다. 역시 개화 가사나 개화 시조가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형식의 어떤 고정성을 벗어나는 데서 시작한 게 바로 신체시, 신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인 어떤 형태를 파괴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신체시의 가장 큰 특징,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율조라든가 또 그리고 좀 자유로운 산문화된 어떻게 보면 산문화된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최남선의 신체시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해에게서 소년에게나 꽃두고를 보게 된다면 어떤 가사라든가 그 이전 우리가 봤던 이제 가사라든가 어떤 시조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어떤 형식적인 틀이 없어요. 시조에 뭐 3434, 3543 뭐 이런 형식적인 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형식이구나, 굉장히 자유롭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해에게서 소년에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작품이 이제 4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작품이 이제 4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각 행은 이렇게 이제 7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연이 구분된 게 이제 뭐 가사의 분장 형태와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고정된 어떤 율격의 규칙성 뭐 3434, 3543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벗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로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때보다 보세요. 철썩 쏴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봐봐요. 그 형태가 굉장히 자유롭죠. 그 이전 시대에 우리가 시조 생각해 보시면 3434, 3543 딱딱딱 글자 수를 맞췄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운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우리가 꽃두고 같은 작품을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이제 나는 꽃을 즐겨 만노라, 맨 마지막에 나는 그를 즐겨 만노라, 이렇게 해서 어떤 서두와 결말을 의도적으로 좀 일치시킨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보이잖아요. 이런 거 어때요? 우리가 이제 자유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에 이제 맞춰서 하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수미상관법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죠.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조선시대의 시조나 가사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정형성 뭐 3434, 3543, 뭐 3369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정형성에서 어떤 시를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근대 자유시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정말 현대적인 그런 시로 가려고 하는 중요한 시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어디서? 신체시에서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 문학사에서 이제 가장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유로운 형태로 가기 위한 거쳐가는 그 단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신체시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초점은 어때요? 이제 시적 언어가 역시 다르다라고 했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언어의 사용이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언어의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상어의 사용, 특히나 이제 의성어와 의태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보시면 철썩, 철썩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구어체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죠. 굉장히 일상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 이전 시대와 다른 또 새로운 형식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땠어요? 완전히 현대 자유시의 형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자유시로 가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한계점을 보인다. 결국에 이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대시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완전히 현대 근대시로 오게 되려면 완전히 현대시로 오게 된다면 우리 주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예요? 좀 더 서정성이 강화되죠. 좀 더 나에 대한 거, 자신의 생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더 투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해에게서 소년에게 꽃 뜨고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이제 밀려오는 서양 세력, 서양 어떤 그런 문물 이런 것들에 대한 받아들이자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념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계몽 의식이라고 하는 이제 이념적인 주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자유시의 형태로 오기엔 좀 어려운 것이죠. 자유시는 이제 자신의 마음이라든가 감정 이런 거를 읊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한계점, 바로 이제 과도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신체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점으로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적인 형식을 이제 실험을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당대 그런 계몽의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념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제 한계점. 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시, 완전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아름다운 표현 이런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 어때요? 이제 근대시로 가기 위한 이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작품이 바로 신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최남서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같은 경우에는 최남선이 창간한 근대적인 잡지인 소년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이제 서시 앞에 이제 맨 앞에 실린 시로 거기 실려져 있는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내용을 본다면 역시 이제 근대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개화를 대하고 있는 소년의 진취적인 기상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해에게서 소년에게 여기 시를 보게 된다면 철썩 쏴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슈 소년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파도가 밀려오는 거지만은 밀려오는 파도를 대하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지만 그 파도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들려오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바로 이제 개화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문물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그런 문명 개화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이제 작품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개화를 이제 서양 문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대하는 이제 소년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풍이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그것을 대하는 소년이지만 이 파도가 결국에는 밀려 들어오는 그런 서양 문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이하게 역시 어때요? 철썩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감각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소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개성적인 시적 화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맞서 싸우고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시적인 화자를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소년이라고 하는 시적 화자를 나타냄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냐? 당대 이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서양 문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각성을 촉구할 것을 우리 소년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전통적인 시가의 율격, 3434, 3544, 3장69 이런 거에서 이제 완전히 탈피한 좀 이제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봤듯이 어떤 시적인 정형성이라고 하는 완전히 딱 틀에 박힌 그런 정형성에서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채시의 효시 같은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는 바로 이제 최남선이 창간을 한 1908년에 창간을 했죠. 1908년 11월에 최남선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잡지예요. 신문관이라는 곳에서 발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최남선이 집필하고 편집하고 발행까지 혼자 다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광수라든가 홍명희 등이 가담해서 점차 확장이 됐죠.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새로운 지식을 보급을 했고 그걸 통해서 계몽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일깨워야 된다. 민중들을 일깨워야 되는 계몽의식,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소년이라는 잡지였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최남선이 썼던 핵에서 소년에게라든가 아까 꽃두고라는 것이 그런 계몽의식을 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의 그런 근대적인 유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뺏겼잖아요.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 문명의 수용을 통해서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학도 계몽 운동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남선의 이런 작품들이 계몽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로 우리가 이어서 본다면 이제 신채시라고 얘기했죠. 근대 문학으로 진입하던 시기에 한국 문학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문학, 바로 어때요? 신소설가 신채시 얘기를 했었죠. 특히 이제 신채시의 대표작으로서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거의 최남선이 쓴 작품들만 거의 이제 신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남선의 작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신채시나 우리 신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근대 소설로 가게 되는, 또 근대 시로 가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개인의 서정을 담기에는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계몽의식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과도기적이라고 할 만한 한계, 바로 그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습의 타파.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제 잘못된 모습이라든가 옛날에 그런 습성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개화 사상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바뀐 거를 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과도기적인 문학의 형태라는 거, 그리고 개화 계몽 시대적인 그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소설가 신채시라는 거.
그래서 신소설가 신채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조선시대의 그런 예전의 그런 정형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근대 자유시로 현대 자유시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때요? 이제 개화 사상이라든가 계몽 사상이라든가 구습의 타파라든가 이런 새로운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 결국에 어때요? 개화 계몽 시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소설가 신채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면은 공부하려고 했던 거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910년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드디어 이제 현대 문학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10년대의 문학 작품에 대한 것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역시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마 시대 얘기하고 또 소설 얘기하고 그리고 시 얘기하고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극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1910년대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